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그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실 전 남들이 보기엔 그리 잘난 직업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제가 열심히 일할 직장이 있고 또 제 능력을 알아봐주는 동료들이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가족들도 모두 그런 제 삶을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제 인생을 함부로 무시하는 못난 인간을 만나고 말았네요. 그 잘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남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저보다 하나 잘난 것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참 가난했던 저희 가족은 좁은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몸을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래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역 옆에서 작은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셨고 엄만 그 옆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불행하지 않게 살았죠. 하지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빙판길에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결국 지팡이 없인 걷기 힘든 몸이 되신 거죠. 좁은 수선방 안에서 종일 앉아 일해야 하는 아빠에게 허리 부상은 치명적이었어요. 다치신 이후 가게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안 그래도 어려운 가정 형편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정말 한 끼 밥 먹기도 힘들어진 집안 형편에 전 눈물을 머금고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엄마, 저 그냥 입시는 포기하고 바로 취직하려고요.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전 일찍 자리 잡아서 돈부터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등록금 번다고 맨날 알바하고 피곤하게 살 바엔 그냥 남들보다 빨리 일하고 싶어요. 딸, 엄마가 면목이었구나. 그래도 너 공부 곧잘 했잖아. 엄마가 파출부일이라도 뛰어서 학비 마련해 볼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네 아빠도 우리 딸 대학 안 간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 텐데. 아니에요, 엄마. 이미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파출부 일까지 어떻게 해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 저한테 미안하지 마세요. 저 일머리 좋잖아요. 얼른 돈 벌어서 동생 학비라도 보태야죠. 엄마 미안하다며 계속 눈물을 쏟았고 소식을 들은 아빤 마른 세수만 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전 졸업과 동시에 집 근처 가구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거친 일이 많은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지만 전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을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연 씨, 오늘 출하할 물량이 밀렸는데 퇴근 좀 늦게 해도 되지? 내가 내일 맛있는 간식 사다 줄게. 부탁 좀 하자. 네? 저 오늘 벌써 2시간이나 초과 근무했는데요. 저도 좀 쉬어야 내일 또 일하죠. 에이, 아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몸살이면 안 되지. 지연 씨는 아직 책임질 가정도 없고 뭐 데이트할 사람도 없는 것 같더니만 이번 한 번만 고생 좀 해줘. 그럼 부탁해. 공장 사람들은 제가 어리고 만만하다는 이유로 꾸준히 일을 제게 죄다 몰아주게 일쑤였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회식을 가며 저에겐 잔업을 맡기고 그렇게 김밥 몇 줄만 던져주고 가는 날도 있었죠. 전 먼지 가득한 작업대 앞에 앉아 서러움에 울기도 했지만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답니다. 그래도 제법 고생하는 게 티가 났는지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온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시더니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딸,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야, 아빠 다리가 성했으면 네가 이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게 다 내 탓이다. 안 그래도 아빠 다음 주부턴 경비를 나가기로 했어. 다행히 그리 힘든 일은 없어서 할만할 것 같더구나. 그동안 이 못난 애비 때문에 우리 예쁜 딸이 고생이 많았지? 아빠,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전 엄마 아빠 딸이라 항상 든든하고 행복해요. 근데 아빠, 허리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걱정 마라. 언제까지 내가 네 등골 빼먹으면 있겠니? 아빠가 다시 돈 벌어 올 테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아빠한테 다 말해. 소고기도 뭐든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우와, 역시 우리 아빠 최고. 그럼 저 나중에 비싼 초밥이랑 소갈비도 사달라고 막 조를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후 아빤 경비를 시작하셨고 첫 월급으로 정말 근사한 구두 한 켤레 제게 사주셨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공부 대신 일을 선택했지만 아빠가 사주신 예쁜 구두를 신을 때마다 저 마치 여대생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아껴둔 그 구두를 꺼내 신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또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전 공장의 새로운 거래처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래처 사람들이 공장에 오고 갔지만 그 남자의 첫인상은 유독 특별하더라고요. 보통 서류만 던져주고 무뚝뚝하게 있다가 돌아가던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 남자는 공장 문을 열자마자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담당자로 오게 된 백석호라고 합니다. 책임자분 맞으시죠?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여기 이번 달 납품 명세서인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명세서 확인할게요. 아휴, 오늘 물량이 꽤 많은데 직접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원한 음료수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석구 씨는 업무 처리도 깔끔하게 잘했지만 공장 어르신들에게도 참 살갑게 굴어 그가 공장에 나타날 때마다 다들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장 일을 거들어주거나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석구 씨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려고 서두르는데 밖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날따라 다른 직원들도 일찍 퇴근을 했고 전 하필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그때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석호 씨가 절 부르더라고요. 어?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아, 우산이 없으시구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떡하려 그래요? 제 차로 지하철역까지만이라도 태워다 드릴까요? 아유, 아직도 공장에 계셨어요? 늦게까지 일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 괜찮으니까 먼저 가세요. 비 좀 잦아들면 그때 뛰어가면 되니까요. 에이, 오늘 빈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어지 신발 보니까 구두 같은데 비 맞으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서 타세요. 제가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전 약간 쑥스러웠지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지연 씨 보면 아직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20대 중반이에요. 정말요? 와, 지연 씨 진짜 동안이시네요. 사실 전 지연 씨가 이제 막 20살이나 됐을까 싶어서 제 동생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쓰이기도 했고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그래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잘했다 싶어요. 석호 씨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엄마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식사를 챙기는 효자이자 좋은 형이었어요. 전 석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다행히 그 사람도 절 좋게 봤는지 이후에도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만나던 저희들은 3년간의 연애 끝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시댁 식구들을 뵙기로 한 날, 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뵙고 나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던 도련님은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꽤 받는다고 들었는데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역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죠. 우리 새아가도 그간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구나. 예쁜 손이 이렇게 되도록 가족들 부양하느라 애썼어. 이젠 힘든 일 좋은 일 다 나누고 살자. 그게 한 가족 아니겠니? 시어머님의 한마디에 그동안 공장에서 겪었던 서러움이 다 눈녹듯 녹아들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곁에 있던 도련님이 처음 만나는 날 기념이라며 수줍게 선물을 내밀더라고요. 아르바이트비를 아껴서 샀다는 작은 상자 안엔 반짝이는 예쁜 머리핀이 들어있었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아르바이트 받은 걸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형이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전 어릴 때부터 누나가 꼭 있었으면 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절 반기는 도련님 말에 남편은 서운한 척을 하며 농담을 던지더군요. 뭐? 누나가 갖고 싶었다고? 이 녀석이 그동안 형이 고생고생하며 키워놨더니 나 서운해해도 되지? 도련님, 앞으로 이렇게 도련님 형이 잔소리하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제가 도련님 든든한 방패막이 되드릴 테니까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짱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전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정을 느끼며 진짜 가족이 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결혼 전 명절이었는데 저도 일손을 보태고 싶어 시댁에 찾아간 적이 있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 근처만 가도 저리 가라며 절 거실 소파에 앉히시는 겁니다. 넌 우리 집 손님인데 무슨 일 하겠다는 거니? 그리고 너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만큼 푹 쉬어야지. 석호야, 너랑 경호 나와서 전 좀 붙여라. 우리 새아간 가서 과일이나 좀 먹고 있을래? 그런 시어머님의 배려 덕분에 전 남편과 도련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는 진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항상 절 귀한 식구로 대접해주는 시어머님의 배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이뿐 아니라 언젠가 손재주 좋은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허리가 불편하시다는 소식을 듣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준비해 주신 적이 있었네요. 직접 담근 수제청과 구하기 힘든 귀한 약초들을 한 보따리 챙겨주시는데 정말이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 어른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곳에서 구한 거니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아가 잘 키워주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해드릴 게 이것뿐이라 미안합니다. 저희 아빤 시어머님의 배려에 연신 고마워하며 혹시 구두 망가진 게 있으면 언제든 가져오시라고 잘 고쳐드리겠다고 환하게 웃으셨죠.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저희 집과 넉넉진 않아도 정 많은 남편 가족이 만나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직전 도련님은 장학금을 받았다며 제게 놀랄만한 선물을 내밀더라고요. 형수님, 저 이번에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이 돈 형 결혼에 보태라고 엄마랑 얘기 끝냈거든요. 형이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는데 이젠 제가 형이랑 형수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돈 꼭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도련님은 쌈짓돈 100만 원을 결혼 선물이라고 내밀었습니다. 전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에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도련님은 계속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꼭 받아달라고 진심으로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요. 이건 제 성이니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도련님이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바람에 저는 결국 정말 고맙게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형과 형수를 생각해주는 도련님이 대견하기도 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절 이토록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한 꿈에 젖어있던 저희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저 결혼 준비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저흰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밀검사 끝의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암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오신 시어머니였는데 이제 겨우 자식들 자리 잡는 거 보시나 했더니 큰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남편이 받은 충격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컸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빠가 다치셨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병치료와 앞으로의 거처 문제 때문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던 중 어느 날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어렵게 입을 열더라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한데 나 우리 엄마를 저 상태로 혼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다 나으실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나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게.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 우리 엄마를 저대로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은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곁을 지키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평소에 절 얼마나 따뜻하게 잘 챙겨주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희가 정성껏 모신다면 틀림없이 건강해지실 거라 믿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님은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잖아.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면 내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야.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얼른 어머님 낫게 해드리자. 제 대답에 남편은 고맙다며 아이처럼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신혼의 단꿈을 잠시 접어두고 시어머니의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죠. 주변에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냐며 걱정을 했지만 전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우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입맛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독한 약 기운 때문에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퇴근길에 매일같이 시장에 들려 몸에 좋고 제일 싱싱한 재료들을 사다 날랐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어릴 적 본인 친정엄마가 해주시던 시원한 동치미 국수가 생각난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 길로 인터넷을 뒤지고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비법을 물어본 끝에 결국 시어머니 입맛에 딱 맞는 국수를 정성껏 차려드렸답니다. 세아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아프기까지 해서 신혼이네를 고생시키는 거 잘 알아. 그래도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내가 살면서 먹은 국수 중에 제일 맛있었다. 이 귀한 걸 만드느라 쉬지도 못했을 텐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아주 오랜만에 국수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저 어머님 잘 드시는 음식으로 더 연구해 볼게요. 그렇게 한 고비를 또 넘겼지만 치료가 계속되면서 독한 약 기운 탓에 시어머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며 남몰래 울기도 하셨고 점점 더 변해가는 외모에 몹시 속상해하셨죠. 그러다 결국 머리를 완전히 밀게 되셨는데 전 상심한 시어머니를 위해 예쁜 두건과 모자를 직접 뜨개질까지 해서 선물해드렸네요. 그리고 저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싶어
제 긴 머리를 어머님처럼 아주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 머리 자르니까 훨씬 시원하고 좋은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죠? 시어머님 깜짝 놀라 제 짧아진 머리를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소리내 우셨답니다. 며느리가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온 게 무척 속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남편마저 머리를 빡빡 밀고 왔더라고요. 아니 요즘 우리 집에 빡빡머리가 유행이길래 나도 밀어봤는데 어때?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은 예쁜데 난영 아닌 것 같네. 남편의 너스레에 한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집에 모처럼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비록 병마와 싸우는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끈끈해져 갔죠. 전 종종 어머님이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면 잠이 드실 때까지 시어머니의 마른 다리와 팔을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 일부러 어릴 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이처럼 어리광도 피우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한참 이야기를 해주시다 겨우 잠이 드시곤 했답니다. 새아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 모진 시간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보다. 저도요 어머님. 저 전생에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났겠죠. 전 가끔 볕이 좋은 주말이면 아빠가 사주셨던 구두까지 꺼내 신고 시어머니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품 안의 지갑에서 꾸깃꾸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너희 둘이 신혼인데 아휴 나 때문에 둘이 보내는 시간이 적었지. 이제 주말엔 나 말고 네 신랑하고 나가서 놀아라. 이걸로 영화도 보고 밥도 사 먹고 오고. 내 딸 같은 시연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투병 중에도 아들 내외 생각하며 주신 그 돈을 전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앞날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지만 어머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네요. 그러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에게 천사같이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참 울음소리가 우렁찬 아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무렵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도련님도 간절히 바라던 좋은 직장에 취직해 집안에 연이은 경사가 터졌죠. 시어머니도 힘든 치료를 꿋꿋하게 견뎌내신 덕분에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셨답니다. 도련님은 첫 월급을 받던 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저희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더라고요. 형수님, 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형수님이 저 뒷바라지 해주고 저희 엄마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셔주신 거 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건 제 마음이니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어머, 도련님, 첫 월급 탈 때마다 이렇게 제 선물부터 사도 되는 거예요? 도련님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전 정말 괜찮으니까 도련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 형수님 고생하는 거 보면서 꼭 성공해서 형수님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건 아기 유모차랑 기저귀 값이에요. 조카도 태어났는데 삼촌으로 제대로 해야죠. 자, 어서 받으세요. 도련님은 묵직한 선물꾸러미와 함께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새빨간 내복과 용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저도 이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돈까지 다 벌어오니? 그래,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암도 이겨내고 이렇게 손주 재롱까지 보는구나. 우리 막내 다 컸네, 다 컸어. 시어머니는 대견한 막내 아들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저도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든든한 시동생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도련님이 사온 고기로 파티해요.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 좋아하는 요리 잔뜩 해놓고 있을게요. 좋아요, 형수님. 제가 오늘 소고기 제일 좋은 걸로 사왔으니까 우리 실컷 먹어요. 아, 형, 뭐하고 있어? 얼른 상 차리자고. 도련님의 넉살에 남편도 신나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도련님의 첫 월급으로 사온 고기를 구워 먹으며 밤늦도록 웃고 떠들었네요.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아기의 옹알이 그리고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저희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이도 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님도 여전히 건강관리 힘쓰며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남편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었고 시동생도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중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예비동설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어요. 슬쩍 전해 듣기로 예비동서의 직업은 무려 의사였고 사진으로 먼저 본 모습은 아주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이었어요. 착한 시동생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저도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 의사라고 하길래 좀 깍쟁이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도 좋아하고 저한테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형수님 보시기에도 좋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동생의 기대와 달리 예비동사 정식으로 만나기 전부터 몇 번의 연락만으로도 예비동서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예비동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세아가, 나다. 나 경호 엄마야. 며칠 뒤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지?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구나.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 테니 조심해서 오거라. 시어머님 평소처럼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아, 저 어머님, 제가 워낙 바빠서요. 이런 간단한 용건은 전화 말고 그이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 어머님이 음식 하시고 싶으시면 뭐 그렇게 해주세요. 옆에서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른께 드리는 말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무례한 말투였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그저 어색해서 그랬겠지 싶어 손이 동서인 제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동서가 하도 바쁜 사람이라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도련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진료 보느라 많이 바쁘죠? 그래도 얼마 뒤에 얼굴 볼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름대로 정중하고 예의 있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한참 뒤 도착한 답장은 예상 밖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사람 간의 예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아무리 제 손이 형님이라도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직업이나 학벌에 대해 무리한 질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동선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듯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구석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비동선 첫인사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막무가내였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으신 시어머님을 생각해 저흰 주말 낮 시간으로 만남을 제안했거든요. 하지만 예비동선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하고 골프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편한 평일 저녁 9시 이후에나 들릴 수 있으니 그때에 맞춰 저녁상을 차려놓으라는 어이없는 요구까지 덧붙였고요.
전 도무지 배려라곤 티끌만하게도 없는 그 오만한 태도에 벌써부터 앞날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도 며칠이 흘러 드디어 예비 동서가 정식으로 인사를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설렘과 기쁨에 전날 밤장같이 설치시더니 새벽부터 서둘러 시장에 나가 직접 장을 봐오셨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질 텐데 시어머니는 종일 부엌을 떠나질 않으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정성이 듬뿍 들어간 갈비찜부터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해물찜까지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셨죠.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뒷정리할 테니까 잠시만 앉아서 쉬세요. 아니다, 새아가. 아휴, 우리 막내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몸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라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모르겠잖니. 저희 어머님은 땀까지 닦으시면서도 연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죠. 저도 첫인상을 좋게 남기고 싶어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답니다. 그렇게 한참 준비한 끝에 약속했던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고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사실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속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마주한 예비동서의 모습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상냥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유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비 동서가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도 건네고 그렇게 조곤조곤 말을 이어가는 모습에 제가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해주신 정성 가득한 요리를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서로 덕담이 오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자 분위긴 점점 무르익었고 그러다 기분 좋게 술도 한 잔씩 곁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동선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라며 처음엔 조심스럽게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이 직접 술병을 들고 예비동서의 잔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여긴 우리 집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우리 형, 형수님 그리고 엄마까지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도련님의 따뜻한 말 덕분인지 계속 술을 사양하던 예비동서도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잔을 받아들더라고요. 낯선 환경에서 긴장했을 예비동서를 다독이는 도련님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고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물잔에 음료를 채우셨죠. 저 역시 도련님이 따라주는 술잔을 기쁘게 받으며 즐거운 그 순간을 만끽했고요. 그렇게 연신 술이 오갔고 다들 술기운이 살짝 올라오자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다들 얼굴이 발그레해져 기분 좋게 살짝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못한다던 예비동서가 이젠 누가 따라주지 않아도 알아서 술잔을 채우곤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비동서 혼자 몇 병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이 못 마시겠다며 손을 내절 정도였다니까요. 동서,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내일 일정 있다면서 괜찮겠어? 그러게. 당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셔. 시동생은 예비동서의 잔을 뺐으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동선 계속 술을 달라고 난리였죠. 그렇게 또 몇 잔을 연이어 마시더니 많이 취했는지 슬슬 눈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며 실실 웃더라고요.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점점 제게 하는 질문의 수위가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은 실례지만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전공은 뭐였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까부터 계속 절 가르치려고 두셨잖아요. 대체 뭐 얼마나 잘났길래? 전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딱히 숨길 것도 없었기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가구 공장에 취업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동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놓고 절 비웃으며 정말 무례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참, 뭐라고요? 공순이요? 세상에, 제 형님 될 사람이 공순이 출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아, 정말 수준 떨어져서 밥 먹기 싫어지네. 술이나 더 줘요. 그 한마디에 집안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제 옆에 있던 남편도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때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동서 멈추지 않고 남은 술을 입에 털어넣으며 아나무인으로 떠들어대더라고요. 뭐 제 입으로 굳이 말하기도 뭐한데요. 솔직히 제 주위엔 다 전문직의 교수들 뿐이라서요. 이런 하찮은 직업 가진 사람이랑은 겸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제가. 저 진짜 쪽팔려서 이 자리에 더 못 있겠어요. 시댁 식구들 수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에 손만 파르르 떨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상을 부서질 듯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예비 동서 앞에 놓인 밥그릇과 수저를 휙 채가며 밥상을 아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대고 그딴 막말이야? 너 같은 건 우리 집 쌀 한 톨도 먹을 자격 없어. 그럴 거면 아예 처먹지 말고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평소에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예비 동서에게 불효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우리 며느린 10년 동안이나 암투병하는 이 시애미 돌보고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단 내 귀한 사람이야. 근데 감히 네가 뭔데 우리 금쪽 같은 며느리한테 값싼 혓바닥을 놀려? 뭐 쪽팔려? 네 그 못돼 먹은 주둥아리가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줄 알아. 시원하게 터져나온 시어머니 호통에 예비동선 그제야 술이 좀 깼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대더라고요. 그때 도련님도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너 분명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들 앞에서 예의 있게 행동하기로, 술주정 부리지 않기로. 근데 지금 우리 형수님한테 뭐라고 했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뭐 학벌? 직업? 당신 그 잘난 의사 면허증이 사람 됨됨이보다 우선이야? 내 가족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나도 더는 상종하기 싫어. 당장 사과하고 이 집에서 나가. 도련님의 단호한 말에 예비동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결국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첫인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전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런 말 신경 쓸 거 없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신절 살피시며 저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다며 절 다독여 주셨고요. 도련님 역시 그런 여자 결혼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라며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예비동서의 소동은 결국 시동생의 파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졌네요. 시동생은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사건이 천운이었다고 담담히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사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동생 몰상식한 행동이 시동생 눈에도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예비동사 그 집안 사람들은 직업이 의사란 이유만으로 저희 집안의 형편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시동생은 그때마다 속상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주려고 애썼나 봅니다. 도련님이 예비처가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다고 해요. 도련님이 번듯한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조건으로 무조건 서울 한복판에 10억 상당의 신혼집을 해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과 고가 예단 같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혼수 리스트를 당연하다는 듯이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유경아, 장모님이 나한테 연락 주셨는데 아파트는 물론이고 혼수까지 내가 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 나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 당황하긴 왜 당황해?
아니, 솔직히 우리 집 입장에서 내가 의사인데 그 정도는 바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련님은 그 과정에서 예비 동사 수도 없이 싸우고 갈등을 빚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오직 예비 동사 하나만 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무리한 욕을 해결해 보려고 아주 피눈물 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우연히 예비 동생 주변을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비 동선 이미 대학 시절부터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손직원까지 하며 일명 개가 된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한 사람이었대요. 겉으론 의사라는 잘난 직업 뒤에 본 모습을 꽁꽁 숨기고 있었지만 술에만 취하면 그 못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 이미 전적이 화려했던 거죠. 도련님은 예비 동서가 저희 가족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막말을 내뱉던 그 모습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여자가 평생 간직했던 본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수님께서 절 바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연애 초기 때 그 여자 술버릇 때문에 싸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제가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좀 줄이는 척이라도 했었어요. 도련님은 연애 시절에도 예비 동생 그 술버릇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평소엔 지적이고 차분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지면서 그렇게 험한 말을 내뱉었다면서요. 언젠간 술에 잔뜩 취한 예비 동서가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도련님이 억지로 끌고 나온 적도 있었답니다. 유경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식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종업원 분한테 사과해, 당장. 뭐?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의사야, 의사. 저런 서비스직 하는 애들이 나한테 감히 토를 달잖아. 근데 오빠 내 편 안 들어주고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진짜 실망이다. 술만 마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 너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 너 계속 술 문제로 이러면 나 정말 감당 못해. 그러니까 제발 술 좀 끊어. 어? 알았다고. 내가 요즘 수술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그래. 네, 다음부턴 진짜 입에 안 댈게. 내가 금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어? 경호 씨 나 사랑하잖아. 술에 취해 화를 내던 예비동선 도련님이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갑자기 애교를 부리며 싸움을 회피하곤 했다네요. 그러니 도련님도 그때마다 일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 그럴 거라고 내가 옆에서 잘 다독이고 결혼해서 안정되면 나아지겠지 하며 그냥 그걸 넘겨왔던 거고요. 술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예비동생에게 다신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금주 약속까지 받아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 상스러운 막말을 내뱉는 걸 직접 보고서야 도련님도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형수님,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술만 마시면 제어가 좀 안 된다는 거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결혼하면 괜찮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변하겠지 하고 제 눈을 가리고 살았나 봐요. 근데 그날 늘 고생하시던 형수님한테 그딴 막말 퍼붓는 걸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요. 그 이후로도 시동생을 절 따로 찾아 계속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무릎까지 꿇다시피 하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기도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동안 늘 밝고 씩씩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까지 많이 상해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몰상식한 여절 저희 가족으로 드릴 뻔했어요. 형수님이 저희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날 제 옆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저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고 상처받으셨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나서 형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도련님은 고개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그런 도련님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오히려 위로를 건넸고요. 사실 그날의 발언이 계속 가슴에 남아
큰 상처로 남았지만 절 위해 불효령을 내렸던 시어머니와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한 도련님이 있었기에 저는 더는 거기에 연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련님, 일어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그날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하고 난 뒤에 그런 본색을 알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잘 대처해서 그런 인간 끊어낸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 도련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려야죠. 제 따뜻한 위로에 도련님은 결국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고 저희 집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도련님이 파혼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련님은 파혼의 충격을 뒤로하고 오로지 직장 생활과 가족들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웃음이나 말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안쓰럽지만 여전히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족을 위하는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게 보인답니다. 시동생은 전처럼 퇴근길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일을 양손 가득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제가 쉴 수 있도록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저희 애를 챙겨주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형수님, 오늘 저녁도 차려주셨는데 제가 설거지랑 뒷정리는 다 할게요. 형수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저 앞으로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다 갚으면서 살 거예요. 전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아프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길 바라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그런 이상한 여자에게 장가 보낼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식사도 더 잘하고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전엔 항암치료 여파로 조금만 움직여도 힘겨워하셨는데 이젠 거실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소리내 웃으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네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우리 자식들을 잘 건사하지. 아 그래야 또 그런 인간들이 우리 집에 기웃거리는 거 막을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항상 절 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큰애가 복덩이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나도 살리고 집안을 일으켰다. 저만 보면 환하게 웃는 시어머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전 지난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느낀답니다. 늘 공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일하고 밤잠 설쳐가며 병수발을 들었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시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보는 눈을 확실하게 키웠으리라 믿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직업이나 배경, 학벌보단 사람의 마음씨와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기에 이젠 아픈 시련의 상처를 얼른 훌을 털어내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련님 워낙 심성이 곱고 성실한 사람이니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단단한 걸음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도련님도 저희 가족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아는 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까지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니 도련님에게도 머지않아 봄볕처럼 따뜻하고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말인데 가장 어두운 밤 뒤에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저희 가족이 여러 풍파를 겪고 지금의 평화를 찾은 것처럼 지금 혹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